북한의 도발 어디까지 갈까요? 연락사무소 폭파 후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 부대를 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서울 불바다 발언까지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비공개 특사 파견 제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청와대는 무례하고 몰상식하다. 모든 사태의 결과는 북측이 책임져야 한다며 여태껏 보지 못한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 많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사의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기자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한반도 평화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뜻을 오전에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날이 갈수록 지금 북한 측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 자, 근데 사실은 이제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유화된 모습이나 대응이었었는데 오늘 오전에 굉장히 강한 태도가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네, 맞습니다. 뭐 굉장한 외교적으로도 결례를 범했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인데 이게 뭐냐면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앞서서 이 북한에서 우리 특사 제안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간청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는 매우 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판단인 거죠. 굉장히 좀 안 좋게 표현했잖아요. 뭐 네, 맞습니다. 대관적인 특사 파견이겠다고. 네, 매달리는 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다가 여기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었죠. 그래서 이 김여정 부부장의 이 메시지도 굉장히 좀 거칠기 그지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6.15 메시지를 두고 뭐 자기 변명, 책임 회피, 뭐 뿌리 깊은 사대주의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듣자니 속이 메승메승해지는 것을 느꼈다.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번 이른바 이제 삐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 청와대도 좀 격앙이 된 분위기로 답신을 보냈습니다. 윤두한 국민소통수석이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발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다. 이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 네, 이게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 특사 이 파견을 또 비공개에 제안한 것을 또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라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뭐 대북 전단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당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금지하는 조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하면 사실 좀 청와대 입장이나 또 민주당 입장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인천 이쪽에 이제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는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근데 북한도 우리한테 뿌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참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경기도와 인천, 그러니까 경기도부터 보면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공고문을 냈고 위험구역 내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서 현행범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명령의 근거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그러니까 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거고요.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광화군이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고 나와서 이걸 막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전단 살포를 강요하면 그래서 집합금지 명령을 얘기를 해서 여기서 만약에 오게 되면 이걸 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뭐 상황이 워낙 안 좋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뭐 군대에 재배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안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탈북단체들은 예정대로 또 살포를 하겠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네, 뭐 아직 뭐 입장이 변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뭐 이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뭐 정부에 대한 비판 메시지만 쭉 있고 뭐 현재까지는 이제 대북 전단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학 이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가 그 25일을 전후해서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강행을 하고 하려는 좀 그런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대로 돌아가게 되면 9.19 군사합의는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두 기자님들은 불바다 기억 안 나시죠? 불바다요? 네, 불바다 발언. 90년대에 있었던. 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옛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고 그런 발언을 다시 우리가 들을 줄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때만 해도 라면 사재기가 맞아요. 좀 있었잖아요. 네. 그때 94년이었나요? 94년. 그때 좀 위기설이 있었죠. 맞아요. 뭐 지금은 그렇게 뭐 동요하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고요.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그 특보하고 뭐 고유한 통일연구원장, 뭐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하고 또 박지원 전 의원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거기서 남북관계에 관련한 의견을 들었는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현실이 다가오고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니 실망스럽다 얘기한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대북 특사 제안을 북한이 뭐 공개하고 거절하고 김여정 제1부부장의 원색 비난, 거기에 대해 도에 지나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계속 설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로 이야기를 조금 돌려보도록 하죠. 어쨌든 북한 도발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이게 모든 뉴스를 이게 잠깐은 좀 뒤덮고 있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네. 자, 원구성 이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네요. 네, 어떻게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까? 원래는 이번 주 안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좀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차 추경에 더해서 이 남북관계까지 지금 불거지면서요. 국회가 일을 안 하면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 점을 얘기하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될 시기인데 통합당 어디에 있냐? 제발 일 좀 하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당은 계속 보이콧 입장은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통합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뭐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여기 외교안보 상임위에서는 좀 우리가 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장제원 의원도 투쟁은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국방위, 외통위 정도는 가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초당적으로 뭐 논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는 시각들은 또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아무래도 뭐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좀 이런 좀 비굴하고 이 굴종적인 저자세가 북한의 이런 행동을 불러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북한에 이제 끝없이 아부하고 또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뭐 평화를 이뤄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뭐 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 개성공단을 바로 문을 열고 또 금강산 관광을 또 재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일단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개성공단 저기는 폭파가 됐고 그리고 금강산 쪽에는 군 배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북한이랑 먼저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제 북한이랑 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뭐 일단 뭐 금강산에 배치가 됐다고 해도 배치된 건 뭐 빼면 되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개성의 연락사무소가 파괴가 됐지만 이 공단에 있는 설비들은 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동하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를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측에서 이제 개성으로 가는. 그것도 이제 다시 식수 공급 뭐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어쨌든 지금 계획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 이후에 또 어떤 군사 배치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갈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 그거예요. 접경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제 우리 젊은 군인들, 네, 굉장히 걱정스럽죠. 혹시라도 뭐 국지전스러운 일이 불미스럽게 있게 되면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뭐. 통합당에서 뭐 통일부 폐지해야 된다, 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핵을 그렇다고 개발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우리가 네. 대남 제재가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여기에 삼성 장군 출신이죠 한기호 부위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오판하게 하고 북한 정책을 잘못 수립한 통일부를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니까.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또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이죠.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삐라살포 투쟁을 전개한다면 우리도 즉시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 방송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성 방송. 네. 그게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글쎄요. 핵을 개발한 아마 전술핵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전술핵을 다시 배치를 한다는 얘기를. 네. 근데 그것도 뭐 미국이 한다고 해야지 사실은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분위기가 뭐 상당히 안 좋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어요. 지금 이제 당정청이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이게 건국대학교 등록금 이 사건 문제 때문에 더 불거지는 이야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새 뭐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니까. 그런데 학교 시설을 또 이용하지 못하면은 또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깝죠. 네. 도서관 가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등록금 환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아마 뭐 전국의 학생들도 좀 기대를 하거나 뭐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좀 이제 두고 보고 있을 텐데 일단 이 등록금 환불 문제를 두고 오늘 당정청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 논의에 착수는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교육부가 뭐 구체적인 금액이나 뭐 방식을 뭐 정하진 않았는데 관련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뭐 대학에 간접 지원을 하면은 대학에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좀 소량이라도 이제 환불을 해주는 좀 그런 이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좀 이게 구상이 좀 되고 있는데 근데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어떤 논란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뭐 공립대학이면 모르겠는데 사립대학이요. 네, 사립대학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정부가 예산을 보조해서 이 대학 그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등록금 지원 예산을 교육부에서는 한 1,900억 정도 3차 추경 예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기재부에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계속 있는 거고요. 당정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좀 해보자는 입장이고 반면에 기재부에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기재회에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적절치 않다. 대학들이 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뭐 언급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우선돼야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정부도 재원 지원의 틀을 확대하는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대학이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학도 어렵지만 그 어려움의 정도를 자영업자 등의 이제 다른 민간과 비교하면 피해를 덜 입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영업자에 비할 쏘냐 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재정 지원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뭐 그러자 김병혁 민주당 의원이 상황을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급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자 홍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것인데 우리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했습니다. 사실 뭐 아예 뭐 전례 없는 일은 아닌 게 그 얼마 전에 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료를 환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도 뭐 정부 지원금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 낸 돈 이렇게 합쳐가지고 환불을 했었는데 뭐 이번에도 물론 이제 대학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책임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뭐 이렇게 대학 등록금이니까 뭐 그런 좀 책임 있는 자세를 좀 가져야 한다라고 보면은 양측이 잘 합의를 하면은 뭐 환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학도 있고 보면 초중고 중에서도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교도 있고 한데 그런데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저 학생들이 사실은 뭐 약간 갈 곳 잃어갖고 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제 대학교 특강을 한번 갔었는데 물론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섞어서 하는 경우였어요. 학생들 거의 뭐 한 원래 30명이었다면은 한 뭐 5명 정도만 이렇게 일찍이 서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하고 근데 아무래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다르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권에 분명히 침해를 받은 거는 맞는데 자, 좀 논란이 참 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다 코로나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코로나. 네. 근데 지금 이게 대전에서 이게 집단 감염이 나왔다고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어제 오늘 13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이제 대전까지 지금 번진 네,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1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대전이 굉장히 좀 긴장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60대 목사 부부 그리고 50대 접촉자 등 3명 그리고 이 방문 판매 업체 그러니까 리치웨이에 다녀온 그 60대 여성이 총 9명을 네. 네, 감염이 또 이루어져가지고 모두 13명인데 이 60대 여성이 뭐 식당, 뭐 미용실, 이 지인 사무실 등등을 방문하면서 이 연쇄적으로 접촉 감염이 네, 발생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슈퍼 전파자로 네네.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우려가 많이 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뭐 리치웨이뿐만 아니라 이 도봉구 요양시설, 그러니까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네네. 어제 오늘 11명의 확진자가 네, 추가가 됐고, 그리고 또 우려되는 점이 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그 시청역의 안전요원 3명이 네, 확진 판정을 받아서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건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도 이 코로나19 네. 그 확진 판정이 나왔어요. 뭐 학교에서 전염된 것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는데 전주여고 3학년 학생이 오늘 오전에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 오전에 등교를 할 때는 별 이상이 없었지만 오늘 등교를 한 뒤에 좀 열이 나서 검사를 해봤더니 네. 확진이 나왔다라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이 그 중간고사를 치르던 중이었는데 네. 좀 상당히 좀 네, 안타깝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 2호선이면은 가장 붐비는 시청역, 라인이잖아요. 시청역이면은 뭐 이게 참 걱정스럽네요. 거의 뭐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개인 위생밖에 막는 길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조심해야 되는 네. 이제는 네. 깜깜이 감염도 10%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최근 2주간 네. 그러니까 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부 측에서 뭐가 나오지 않더라도 알아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그런 좀 뭐랄까 조심스러운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른 병 같은 경우에는 뭐 기침이 나거나 뭐 네. 열이 오르거나 그러면은 이게 본인이 안 나가면 되는데 맞아요. 이거는 그 병이 무증상에서도 감염이 맞아요. 되고 있으니까 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참 알겠습니다. 근데 제주도 한 교사가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다 사망을 했다. 예.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 60살 A씨가 네. 수업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을 거뒀는데 그러니까 A씨가 사실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수술 중에 대동맥 박리로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평소 가족에게 뭐라고 했냐면 업무가 좀 과중하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게 힘들다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이 알려지자 교원단체에서는 또 다른 선생님들이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좀 힘들고 뭐 온라인 강의도 준비하고 오프라인도 준비하고 하는 게 너무 좀 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역과 교육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교원단체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도 어렵지만 선생님들도 어렵죠. 수업을 준비하면서 방역도 신경 써야 되고 또 특히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다가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라는 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느껴요. 앞에 사람이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일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온라인 강의 준비하고 이제는 또 번갈아서 하니까 오프라인 강의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발열 체크 뭐 이런 거 다 챙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참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또 아침마다 일찍 나오는 날이 굉장히 또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그 발열 체크 하고 들여보내야 되니까 그게 업무가 다 선생님들한테 과중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참 마음이 안 좋네요.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국내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서 집값 상승 조짐을 보이자 오늘 정부가 이를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그리고 부동산 법인의 과세 부담을 대폭 확대했고요. 또 전세를 낀 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는 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는 21번째입니다.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연 잠재울 수 있을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부 대책 당연히 들어보셨고 또 분석을 끝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부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뭐 비규제 지역이라든지 뭐 아니면 법인 거래의 어떤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이제 고강도 대책이다. 또 하나는 규제의 범위가 넓어졌다. 종전에 보통 강남 지역에 이제 규제를 집중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 안산 지역 그다음에 인천 이런 지역 심지어 충청권까지 이제 규제 범위가 넓어져서 사실상 이제 규제의 이제 광역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각지대했던 법인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그리고 규제 범위, 그러니까 지역적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있었잖아요. 발표되고서는 좀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침체되는 것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요새 다시 이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약간 좀 급하게 내놓은 것 같긴 합니다. 원인이 일단 뭘까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네. 그 돈들이 말하자면 공장으로 안 가고 이런 주식 시장이나 이런 아파트 시장 같은 자산 시장으로 이제 흘러들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중의 총 통화량을 의미하는 M2가 있거든요. 이게 3,000조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기웃거리니까 이걸 좀 막아보겠다. 그런 정책적 취지가 있지 않느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차 추경도 곧 시행이 될 텐데 그럼 더 많은 자금들이 유동자금들이 시중에 풀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위원님 보시기에는 오늘 나온 대책들이 선제적으로 충분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데 규제를 미리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말이 그렇지 아무도 집 안 사는데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데 벌써부터 투기가 일어날 거니까 가서 막아라.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다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이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네. 투자자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정책을 펼 때 이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정책 시행 간의 그 갭이라 할까요? 그런 격차를 최소화해서 조금 신속하게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라든지 또 이게 집을 사려는 그 매수세가 굉장히 요새는 굉장히 똑똑해졌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정보가 또 많이 도니까 그래서 정부도 조금 신속하게 좀 빨리빨리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이 투기 과열 지구가 대폭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규제 지역이 막 확대가 돼서 경기도나 인천은 거의 다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충청권, 청주 여기도도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얘기하는 풍선 효과 좀 사라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요번에 이제 그 시장의 그 기대를 넘어설 정도로 좀 강력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전 동구나 중구, 서구, 유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안산 단원구라든지 인천의 연수구 이런 데들도 역시 두 규제가 이제 중첩돼서 사실상 시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일대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외지인들의 어떤 갭 투자 수요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이제 다른 지역까지 인근 지역으로 또 이렇게 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 예고 지역 같은 걸 도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규제 예고 지역. 그렇죠. 시장이 불안하면 여차하면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좀 강하게 보내서 이른바 이제 투기적 수요가 그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은 좀 방어하는 그런 효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면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또 풍선 효과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기도 중에서 이게 빠진 지역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파주라든지 연천, 동두천 등등 있는데 김포가 빠진 것에 좀 의아하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포 쪽의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김포의 이제 그 주택 시장이 그렇게 강한 흡입력은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마곡지구가 들어서면서 네. 그 배후 주거지로서 이제 그 일부 수요자들이 이동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만약에 네. 그게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곧바로 진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상만 보지 말고 지금 보세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금 강력한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가 없다. 네. 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좀 강화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보통 그 규제 지역이라고 그러죠. 네.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대상 지역에서 7월부터입니다. 네.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무주택자는 이 주택 가격과 관계없습니다. 6개월 안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고, 네. 1주택자는 갈아타게 하는 사람일 텐데, 이런 이제 주택 처분과 신규 입주를 6개월에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실수요자들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종전에는 주로 집을 사놓고 이제 지금 과거 지금 이렇게 집을 파는 어떤 그 구조였잖아요. 그러면 네. 조금이라도 좀 더 벌까 싶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6개월은 짧잖아요. 그래서 네. 기존 집을,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나서 새 집을 사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선매도 후매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처럼 거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좀 더 안전하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무조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매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좀 조심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군요. 왜냐면은 집값이 막 오르니까 한 달 새에 막 오른다고 하니까는 일단은 그러니까 매도를 좀 나중에 하려고 하는 분들도 요새는 좀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매도를 먼저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근데 규제가 또 많아지면 집값 잡는 데는 좋을 수가 있는데, 정말로 실수요자들 대출 받고 어떻게 좀 사봐야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의 주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국가 경제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또 공동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그죠? 저도 그래서 이 개인의 초점을 맞춰야 될 건지, 아니면은 좀 더 넓은 어떤 우리 경제를 감안해야 될지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에 맞춰서 최대한 좀 스스로 맞춰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웬만한 집들 서울에서는 다 10억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 10억 클럽이란 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서 하려면은 사실 대출상으로
뭐 받을 수 있는 돈이 이제는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럼 현금을 들고 사야 되는 것이고 뭐 굉장히 뭐 불편한 점 정말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서 대출을 조금 받아갖고 집을 사야지 하는 사람들한테 뭐랄까요 이게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뭐 대출은 뭐 근본적으로 그거는 네. 제동을 그려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다음에 1주택자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규제가 필요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집을 처음으로 사는 사람, 네. 그 중저가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상환 능력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좀 시행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하게 실거주 수요는 좀 보호를 한다. 뭐 이런 측면입니다. 네. 이제 갭 투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또 전세자금 대출 보증 기준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규제 지역 네. 내에서 규제 지역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인데요. 시가 3억 원이 넘어서는 아파트를 새로 사면은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되는 거고.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네. 규제 지역에서 3억이 넘는 아파트를 샀다. 네. 그러면은 전세 대출을 뭐 즉시 뭐 회수한다. 이게 지금 들어 있는데 뭐 전세를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잖아요. 네네. 전세 대출 그거는 뭐 문제는 없는데 그 돈을 받아다가 이제 집 사는 경우에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좀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시가 3억 원 하는 집을 그 전에 원래 9억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번에 네. 한도를 좀 낮춘 거죠. 많이 낮췄는데요? 9억에서 3억이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참 글쎄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편법으로 주택 거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법인의 이제 부동산 거래를 좀 막기 위해서잖아요. 세금도 걷고 어떻게 좀 이번에 대책으로 인해서 좀 잠잠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메리트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게 뭐 편법은 아니고 합법적인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사각지대였다고 말씀을 네네.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금지하게 되고, 또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네. 또 내년 뭐 1월부터 주택을 팔잖아요. 그러면 추가 세율이 10%였는데 그걸 20%로 늘린다. 이런 이제 규제들이 들어가는데 네. 이번 대책으로 저는 주로 영향을 받는 곳이 뭐 서울 이런 뭐 고가주택이라기보다는요. 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지역들 있잖아요. 가령 인천이나 청주 같은 경우인데 인천은 8.2%가 지금 법인 거래예요. 그다음에 청주는 12%나 된단 말이에요. 어이구. 2017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3년 전에는 법인 거래가 전국적으로 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한 3% 정도는 났는데 네. 전체의 12%가 법인 거래라는 것은 이건 시장에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충분하게 개인처럼 똑같이 이제 대우한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저는 합당한 거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 대책에 어떻게 보면은 중심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법인 거래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를 한다는 게. 네. 이렇게 근데 개인들은 뭐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문꾼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분들이 이게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쨌든 많이 제동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강도 높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과열 지역, 단기 급등 지역에서는 이제 거래가 좀 위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숨고르기 양상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주택 시장이 이제 실거주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추면서 주거 가치가 높은 주택에 관심이 더 많을 거로 보이고요. 네. 이번에 재건축도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2년을 살아야 나중에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은 분양권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굉장히 그거는 파격적인 겁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바로 실거주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네. 마지막으로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9월부터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동안에는 3억 원 넘어서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전에 그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집을 사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실수요자분들께서는 9월부터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 부분 꼼꼼히 살펴보시라는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617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사건들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미디어스코프 시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